가장 좀 올해는 현명한 전략이고 이 불확실성이 너무 떨어지면 이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연준도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은행의 숨은 손실이 2조 달러. 그리고 리스크. 상업지형 부동산을 저는 이제 이걸 마지막 테일 리스크로 보고 있는데 요즘 사실 포모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그만큼 뭐 특정 섹터 혹은 주식들이 생각보다 자꾸 강하니까 네, 그렇죠. 에이 빠질 거야. 빠지면 사야자고 미리 현금화하셨던 분이나 네. 이런 분들이 그냥 조바심이 나는 거죠. 이거 지금이라도 타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네. 또 요즘 슬슬 그 월가에서도 나오는 뉴스가 의심의 벽을 타고 주가는 맞아요. 10% 이상 오를 것이다. 이런 뷰들이 또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연초부터 ERP 전략을 계속 말씀드렸던 이유가 주식과 채권을 같이 가져가면서 이 밸류에이션을 봐가면서 비중 조절하는 게 가장 좀 올해는 현명한 전략이고 이런 자산 배분 펀드들이 그 어떤 헤지 펀드보다 수익이 좋을 거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헤지 펀드는 장의 방향성을 보면서 계속 베팅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주식과 채권을 자산 배분하는 전략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이 밸류에이션을 보고 비중을 조절합니다. 결국은 둘 다 가져간다는 전략이죠. 그래서 올해도 놓고 보면 이 펀드들이 수익이 지금 가장 좋은 상황이고 작년에는 사실 자산 배분 전략이 제일 안 좋았어요. 그때는 모든 자산이 꺼지는 시기였으니까. 그렇죠. 근데 올해는 채권과 주식을 좀 같이 가져가는 전략이 아마 수익이 제일 괜찮았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만약에 경착륙이 오면 당연히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고 주식 비중 다 줄이고 뭐 다시 다 늘리고 이런 사람이 좋겠죠. 근데 경착륙이 아니라 연착륙이라면 자산 배분 전략이 올해 수익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뭐 경착륙이다 연착륙이다 확실한 컨빅션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주식과 채권을 좀 같이 들고 가는 전략이 가장 좋지 않을까. 근데 지금은 ERP 기준으로는 1.8%예요. 미국채 10년물이 3.7까지 올라왔고 지금 S&P 500의 멀티플이 한 18.5배 정도 될 거예요. 18.5배를 역산을 하면 한 5.4인가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둘이 빼면 한 1.8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매우 고평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주식 비중을 좀 줄이고 채권 비중을 올려서 가져가는 게 전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 예, 그래서 그렇게 대응하는 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연착륙과 경착륙 두 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보면은 결국은 여기에는 금리 인하를 완화적으로 할 것이냐, 그러니까 천천히, 그렇죠. 네. 혹은 갑작스럽게 강하게 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 달려 있는데 네. 사실 또 금리 인하하게 되면 주식 시장은 또 안 좋을 거라는 이야기도 네. 있기는 해요. 맞아요. 네, 일시적으로는 많이 빠질 것이다. 물론 인하를 하게 되면 채권 그 수익률은 좋아지겠죠. 네, 이게 보시면 이 그래프로 보시면 이 08년도 금융위기 때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예요. 이게 보라색이 미국채 2년물 금리, 녹색이 미국채 10년물 금리, 그리고 파란색이 미국의 기준금리. 그리고 이게 검정색이랑 빨간색이 뭐냐면 검정색은 미국의 투자 등급의 수익률, 미국의 투자 등급의 금리. 그리고 빨간색은 S&P 500의 기대 수익률을 제가 네. 가져왔어요. 금리가 고점에 왔을 때 지금 보시면 미국 기준금리 중심으로 해서 지금 다 붙어 있죠. 그런데 금리를 인하를 하면서 이때가 경착륙이었잖아요. 미국 네. 금융위기였으니까 이때 보시면 금리를 인하를 하면서 미국채 2년물 금리가 미국채 10년물 금리를 빠집니다. 같이 기준금리와 따라서 움직입니다. 네. 그리고 이걸 들고 있던 사람들은 돈을 번다는 겁니다. 금리가 그렇죠. 빠지니까. 그런데 회사채랑 S&P 500은 올라갑니다. 회사채 금리는 위로 올라간다고 하면 회사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손실이 난다는 거고요. 그렇죠. S&P 500이 기대 수익률이 올라간다고 하는 거면 S&P 500이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시장이 안정화되면서 회사채와 S&P 500은 안정화로 다시 들어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고 하면 거의 이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바닥까지 내려왔을 때. 그래서 국채와 S&P 500을 같이 들고 가면 S&P 500의 손실 나는 거를 국채에서 메이크업을 해줄 거고, 그러면 국채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내려왔을 때 국채의 비중을 줄이면서 S&P 500을 이때 살 수 있지 않겠느냐가 제 전략이었고, 지금 만약 연착륙을 본다라고 하면 이때 그냥 이거는 좀 그때도 대표님이 이건 전문가 영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S&P 500과 회사채를 보시면 회사채가 돌아올 때는 회사채가 훨씬 빨리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안정화가 될 때는 채권이 먼저 안정화되고 그렇죠. 그 다음 주식이 안정화됩니다. 그래서 채권을 사는 게 수익이 더 높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왜냐하면 채권을 사서 수익이 얼마큼 높으냐고 이렇게 물어보실 사람인데 그 직관적으로 보시면 미국 회사채의 듀레이션이 13년이에요. 네. S&P 500의 듀레이션이 15년이거든요, 대충.
그러면 이게 역으로 무슨 말씀이냐면 S&P 500은 기대 수익률이 1%가 내려가면 한 15%가 수익이 나는 거고요. 회사채는 기대 수익, 그러니까 금리가 1%가 내려가면 한 13% 수익 납니다. 그러니까 거의 동등하게 수익 납니다. 그래서 누가 빠르게 금리가 떨어지느냐가 중요하지 1% 하락에 수익이 나는 그 느낌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회사채와 S&P 500은 그냥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 근데 저는 일단은 뭐 회사채를 들고 와라 이런 관점은 아니고 국채와 S&P 500을 같이 들고 와라. 그 요즘 그런 뉴스도 자주 나와요. 미국 국채보다 요즘 인기 있는 게 빅테크 기업들의 채권. 네. 그게 더 수익률이 안 좋으면 그게 더 인기가 좋다. 아 그래요? 저도 그걸 한번 찾아봐야겠는데. 근데 지금 최근에 애플 엄청나게 채권을 발행했어요. 네, 그러니까 애플 채권을 요즘 산다고. 네, 맞아요. 그래서 자, 그러나 어쨌건 이 금리 인하 이게 갑자기 피벗을 연준이 한다 하더라도 이게 좀 과도할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요? 네. 이거는 좀 제가 이거는 좀 그래프를 넣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건 전문가 영역이긴 합니다. 근데 쉽게 예, 과도한 피벗 베팅이라고 봤던 이유가 과도한 피벗 베팅이라는 건 과도한 금리나 금리 하락, 예, 금리 하락. 이게 10년물 금리를 다양한 요인으로 나눈 겁니다. 3.7%를 그 구성을 하는 요인들을 뭐 1%, 1% 이렇게 나눈 건데 이 검정색이 결국은 우리는 이제 불확실성이라고 부르는데 이 실질 기간 프리미엄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건 좀 어렵긴 한데 이거는 변동성이 매우 커요. 그래서 이게 떨어질수록 연준은 기준금리 인상을 더 이상 안 할 거야. 연준은 재무부는 더 이상 국채 발행을 안 할 거야라는 사람들이 확신을 가질 때거든요. 그래서 떨어질 때마다 불확실성이 떨어진다는 건데 이게 미국채 10년물 기준으로 3.4 미국채 10년물 기준으로 제가 이 그래프 그렸을 때가 3.4% 수준이었는데 이때 그 검정색 그래프 보시면 엄청나게 지금 하락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때 금리가 되돌릴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 표를 만들었었고 지금은 금리가 좀 오르고 있잖아요. 오늘 제가 이 그래프를 다시 보니까 이게 그럼 검정색 그래프가 한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불확실성이 다시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불확실성도 많이 좀 올라와 있는 이건 아마 그 국제 협상 때문에 그러겠죠. 부채 한도 협상. 네, 맞아요. 그래서 10년물 금리가 지금은 좀 이제 들어갈 만하고 보는 이유가 다시 이게 좀 나중에 원상복귀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과도하게 떨어지면 사실 불확실성이 너무 떨어지면 이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연준도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을 거라는 계속 뉘앙스를 줘야 인플레이션을 심리적으로 제압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기대 인플레이션 제압하는 심리. 네, 그래서 이 불확실성이 실질 기간 프리미엄 그리고 인플레이션 리스크 프리미엄 이걸 제가 두 개로 나눠서 지금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과도하게 떨어져 있으면 이거는 사실 인플레이션 리스크 프리미엄은 크게 변동이 없는데 이 실질 기간 프리미엄이 매우 지금 변동성이 큰데 이게 지금 너무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금리 관점에서 뭐 다양하게 좀 분석을 하지만 이 부분도 좀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래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봤던 이유가 전 이 부분 영향이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지금 가장 미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제 뭐니 해도 지금 은행 위기. 그래서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그 메이저급의 은행에서 유동성이 좀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S&P 500은 상당한 폭의 하락이 시작이 될 것이다 이런 표현도 하셨으니까 어쨌건 지금 그 은행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손실이 상당하지 않겠느냐. 네. 지금 일어난 현상이 작은 은행에 몇 개 이러지만 그 미만에는 지금 실질 자산 가치 평가하면은 어마어마할 것이다 이런 네. 얘기들 많아요. 은행들이 보통 예금 들어온 걸 가지고 채권을 사거나 대출을 해줍니다. 근데 이 대출은 지금 그 상업용 부동산에 대출을 많이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채권은 뭐 국채든 CMBS든 RMBS든 이런 모기지 채권들이랑 국채 중심으로 많이 삽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은행의 리스크가 몇 가지가 있냐고 하면 두 가지로 더 나누는데 대출을 해준 자산이 부실되거나 투자를 해놓은 자산들은 대부분 다 신용등급이 높은 데거든요. 그래서 네. 금리 상승에 따른 시가평가 손실 이 두 가지가 보통 리스크로 작동을 하는데 지금 NBR에서 최근 3월 초에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 은행의 NBR이 어디예요? 전미경제연구소라고 해서 미국의 경기 침체 이런 걸 판정하는 곳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MB라는 곳에서 발표를 한 논문을 보면 얘들이 헤드라인도 강하게 냈어요. 은행의 숨은 손실이 2조 달러. 그러니까 미국 상업은행들을 4,800개를 조사를 해봤는데 지금 숨은 손실이 2조 달러가 있다. 미국 상업은행들의 총 자산이 23조 달러입니다. 네. 미국 상업은행의 총 부채 규모가 20.9조 달러예요. 그러면 자본금은 2.1조 달러거든요. 근데 숨은 손실이 2조 달러라고 하면 자본 잠식이 거의 뭐 95% 이상이 자본 손실이란 거잖아요. 근데 이게 금리 상승에 따른
시가평가 손실에 대한 자본 손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2조 달러의 그 금리 상승에 따라서 지금 자산의 가치가 매우 하락이 되어 있다. 국채 같은 경우에는 지금 25%에서 30% 하락이 되어 있고 CMBS나 RMBS는 10%에서 15% 정도 그 평가 손실이 되어 있다. 그거를 다 따져보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만약에 은행에 예금을 인출을 해달라고 하면 얘네들이 지금 자산을 못 팔고 이 상업은행들이 지급 불능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사실상 그러면서 실리콘밸리 은행이 터졌던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리콘밸리 은행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 신용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국채도 그랬었잖아요. 근데 국채의 평가 손실이 이렇게 났는데 이거는 국채는 만기가 10년인데 나는 지금 당장 빼달라고 하면 얘가 팔아서 빼줄 수 있는 돈이 내가 넣은 예금보다 이 평가 손실이 많이 나서 당장 팔면 예금을 다 못 갚아주는 그렇죠.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보통 미국 은행들은 25만 달러, 3억, 우리나라 돈은 3억 정도, 대략 3억 정도는 이제 원래는 보장을 해주고 있었는데 그 이상 넘어가는 거는 보장을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 이상을 넣어준 사람들이 우려가 생기니까 이제 폰뱅킹으로 막 빼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을 했는데 그 이유가 그냥 여기서 왼쪽 표를 보시면 이게 uninsured deposit이라고 해서 비보장 예금 레버리지. 그러니까 결국은 예금 중에서 보장이 안 되는 예금이 몇 % 비율을 가지고 있냐. 그러니까 25만 달러를 넘어가는 예금 있잖아요. 네네. 그게 얼마를 가지고 비율적으로 얼마를 가지고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데 실리콘밸리 은행은 전체 예금에서 93%가 보장이 안 되는 예금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큰 손들이 많았네. 네, 그래서 기업 고객들이 됐든. 네, 그래서 다 뺀 거예요. 근데 지금 실리콘밸리 은행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리스팅이 쭉 돼 있잖아요. 보통 50% 이상이 넘어가면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여기에 19위 JP모건 52%, 그리고 7위에 보면 시티뱅크가 73%입니다. 네. 시티뱅크는 1,700조짜리 은행이거든요. 실리콘밸리 은행 200조짜리 은행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만 보면은 메이저급 가운데서는 시티뱅크가 가장 불안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 이게 2023년 MBR에서 자료를 만들 때 미국채 10년물이 4%였 수준이었거든요. 이 수준대가 미국의 그 자본금이 미국의 승문 손실이 2조 달러라고 하는 거니까 사실 그걸 넘어가면 완벽한 자본 잠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지금 이미 넘었잖아요. 지금은 3.7까지도 빠져 있죠. 3.4까지 미국채 10년물이 빠졌다가 그러니까 시장금리였고. 네, 시장금리. 지금 기준금리 말고 왜냐하면 이건 시장금리에 연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4%를 넘어가면 이 은행들이 또 우려가 생길 수 있다는 거를 연준도 알고 재무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년물 금리가 뭐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면 물가 때문에 10년물 금리를 4%를 제시하는 거는 너무 좀 강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제가 그 강하게 이야기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저는 이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테일 리스크를 작동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준은 금융 안정도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나 뱅크런 이슈에 대해서는 연준은 무조건 막으려고 지금 하고 있고 실제로 시티뱅크 터져버리면 이건 리먼브라더스급이거든요. 그래서 절대 터지게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그 시장의 심리가 뱅크런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 유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려면 미국 채 10년물 금리가 그 4% 이상이 넘어가는 거를 용인하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올라가더라도 단기적이고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매수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사실 뭐 말씀하셨지만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대출의 종류가 하나는 그 대출 가지고 예금 가지고 네. 한 게 지금 미국 국채를 산 거고 한쪽으로는 이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대출. 그래서- 이거 부분도 한번 점검을 네,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상업용 부동산을 저는 이제 이걸 마지막 테일 리스크로 보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자산에 대한 부실이기 때문에 여기 뭐 JP 모간 그 CEO도 요즘 간혹 언급을 해요, 자주. 네. 이거는 저도 상업용 부동산이나 이제 좀 이런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랑도 얘기를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로 저희 주식을 보는 사람들이니까 매크로를 진짜 뒤집을 만한 이슈일까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은행 몇 개에서 그냥 막힐 수 있는 이슈일까를 계속 저도 이야기를 해보는데 사실 좀 그 말씀드릴게요. 네. 이 테일 리스크는 결국은 대출 태도 지수를 이게 파란색 그래프와 빨간색 그래프가 대출 태도 지수와 은행의 대출 증가율인데 은행의 대출 태도 지수가 올라가면 결국은 대출 증가율은 떨어집니다. 이게 이제 2023년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대출 태도 지수라는 거는 그러니까 대출을 까다롭게 네. 해준다라는 네. 뜻이니까 네. 당연히 대출은 줄겠죠. 줄겠죠. 예. 근데 줄일 때 보면 우량한 것부터 줄이는 게 아니라
문제가 될 만한 것부터 그렇지. 대출을 그 회수합니다. 실용 안 좋은 예. 데부터 연장 안 해주고. 연장을 안 해줍니다. 예, 그게 사실 연장을 안 해주는 게 가장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집을 만약에 빌렸는데 파산이죠. 집을 담보로 이제 집을 담보로 대출을 했는데 그걸 연장을 안 해주면 파산이잖아요. 그냥 팔아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부동산을 만약에 팔려고 하는데 살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가치보다 가격을 훨씬 더 다운시켜서 그게 그렇죠. 경매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실 저는 테일 리스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업용 부동산의 가치가 얼마인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거를 팔려고 해서 살 사람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저 밑에 대놓으면 은행들은 대출을 연장을 안 해줘. 그럼 저 밑에 던져야 되거든요. 그 리스크가 하반기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될지를 좀 보시면 이게 왼쪽은 미국의 그 상업용 부동산의 만기 스케줄, 그리고 오른쪽은 미국의 회사채 만기 스케줄. 그래서 미국의 회사채도 사실 투자 등급과 투기 등급으로 나눌 수 있는데 투자 등급은 우량한 회사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안전하다고 보시면 되고 투기 등급은 하이힐드. 그러면 은행들이 대출 증가율을 줄인다고 하면 결국은 이 투기 등급 또는 지금 문제가 되려고 하는 상업용 부동산을 줄이려고 할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게 중간에 갑자기 더 달려고 하면 그건 안 될 거고 은행 입장에서도 결국 만기가 돌아오는 것들을 연장을 안 해주는 개념으로 갈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얼마만큼 지금 몰려있냐라고 보시면 2023년에서 2025년까지 이 CMBS라고 해서 이건 채권으로 유동화시켜서 발행하는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거든요. 그게 지금 한 200빌리언 정도 지금 몰려 있습니다. 3년에 걸쳐서. 근데 이 CMBS 같은 경우에는 미국 상업용 부동산 대출 시장의 한 14%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상업용 부동산 나가 있는 대출은 이거에 거의 한 6배 정도 넘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CMBS로만 추정을 해보면 지금 한 200빌리언 정도, 우리나라 돈 한 230조 정도 지금 만기가 올려 있고요. 그리고 회사채도 투기 등급만 좀 놓고 보면 지금 하이힐드 같은 경우에는 3년간 한 150빌리언 정도 규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만 놓고 보면 일단 CMBS부터 시작이 될 거예요. 올해 그 하반기부터 이제 만기가 돌아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 만기를 이제 연장을 분명히 안 해줄 텐데 이거를 이제 투자를 해놨거나 이거를 들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잘 대비를 할지가 사실 그 가장 큰 관건이 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만약에 만기 연장이 안 된다고 하면 이제 시장에 매물로 나올 텐데 이게 매수를 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사줄 수 있을까? 그런데 제가 추정을 해보니까 이거는 정확한 추정은 아닙니다. 근데 미국 소형은행들이 그 상업용 부동산에 대출을 많이 지금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미국 소형은행들이 받은 예금이 한 5.4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대출을 한 4.4조 달러 정도 했는데 그 중에서 상업용 부동산을 보니까 한 1.4조 달러 정도 네. 해줬더라고요. 미국 소형은행 전체 합계. 근데 1.4조 달러 같은 경우에 그러면 미국 소형은행들 자본금이 한 2천억 달러 됩니다. 그러면 상업용 부동산이 만약에 디폴트가 나서 이 자본금을 잠식하는 수준이 얼마까지 하면 한 상업용 부동산이 한 15% 대출해준 거에서 15% 정도 손실 나면 이 자본이 잠식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럼 상업용 부동산이 지금 가격에서 15%가 떨어지면 15% 낮게 팔리면 이 자본금이 잠식이 될 텐데 근데 그나마 좀 나은 거는 은행 대출은 밑에 후순위를 깔고 대출을 해줘요. 후순위가 보통 한 30% 정도 깔려 있거든요. 그러면 30%에 15%를 하면 이 은행들이 대출해준 상업용 부동산들이 한 40%, 30%에서 한 50% 사이로 만약 가격이 팔려나가면 소형은행들의 거의 그 자본 잠식으로 갈 것 같고요. 그냥 10%에서 한 20% 정도로 만약에 이런 은행들이 대출 회수를 하려고 할 때 이게 뭐 그 정도 가격으로 팔린다라고 하면 소형은행들의 테일 리스크까지 발생은 안 할 거라는 게 사실 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반기 때 이제 대출 만기가 안 될 때 이 상업용 부동산이 이제 매물로 나올 텐데 그 매물을 사줄 사람들이 지금 가격보다 한 20% 아래로 사주면 크게 리스크가 없이 그냥 지나갈 수 있고요. 한 40%, 50% 밑에서 그냥까지 안 사준다라고 하면 경매로 나왔을 때 그러면 이게 결국은 또 소형은행의 그 자본 잠식을 일으키고 그때는 단순하게 금리 상승에 따른 국채 금리 그 평가 손실에 대한 뱅크런 이슈가 아니라 얘네들이 대출을 해준 자산으로 발생하는 테일 리스크이기 때문에 이거는 과거에 이제 그 서프라임이나 이런 부분처럼 좀 우려가 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걸 좀 모니터링을 잘 하시는 게 그러니까 결국은 뭐 쉽게 얘기해서 우리 연장할 때 기존의 투자자들이 그거 우리 보통 뭐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연장 한번 하면 뭐 20% 내고 10% 내고 연장하잖아요. 네.
그러한 돈을 부족한 만큼 돈을 내고 연장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알아서 해. 나 이제 돈 없어. 이렇게 할 거냐에 따라 달려 있다. 마지막 한 장만 제가 말씀드리고 끝낼까요? 네. 그렇게 할까 안 할까 저도 막 고민을 뭐 많이 해봤거든요. 원래 보통 상업용 부동산 이게 투자 구조예요. 제가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 상업용 부동산 보통 대출을 해주는 사람들을 보면 100 밀리언 기준으로 봤을 때 선순위는 한 50 밀리언 됩니다. 그리고 중순위가 30 밀리언, 그리고 이제 최후순위 예커티가 20 밀리언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가격이 한 15%가 빠져버리면 여기서 일단 이 에쿼티 투자자들은 한 15%가 날아가는 구조예요. 그렇죠. 후순위부터 날아가니까. 그러면 이 금액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이걸 다시 50대, 30대, 20으로 다시 비율을 조정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 50 밀리언을 투자하는 사람은 43 밀리언만 나는 내야 되니까 7 밀리언 돌려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위에 30 밀리언을 투자하는 사람은 이건 17 밀리언이 되니까 13 밀리언은 돌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20 밀리언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에쿼티 투자자는 20 밀리언 투자해서 지금 15 밀리언이 날라갔고 여기에 또 애들이 또 이거 대출 연장하려면 15 밀리언 또 내려갑니다. 그래야지 이거를 그냥 대출을 계속 유지를 하는 방향으로 매각 경매로 안 넘기고 매각한다고 가는데 얘가 이 5밀리언을 남아있는 5밀리언을 살리기 위해서 추가로 15 밀리언을 태울까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그럼 그치. 부동산에서 확실한 인사이트가 있으면 컨비션이 있으면 다시 올라간다라는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일시적으로 지금 어떤 이슈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된 거고 1년만 버티면 다시 원상태 올 수 있어. 이런 계산이 나와야 되는데 2년만 버티면 네. 그 계산이 나올 것이냐. 돈을 더 태우라고 자꾸 하니까 근데 지금 구조적으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이슈가 나오는 거는 자꾸 온라인화되는 네. 그다음에 재택근무화되고 네. 이러한 것에 따른 사무실 용도 자체가 자꾸 맞아요. 용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 그래서 저는 그래서 돈 안 태울 것 같아요. 음. 안 태울 것 같아서 경매로 나오는데 그걸 받아줄 사람들이 한 30%만 감가상각해서 받아주면 그나마 다행인데 뭐 완전 밑에서 대놓으면 살 사람이 없으면 근데 사실 거기다 대놓고도 선순위들은 자기들 돈만 해소하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냥 던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소형은행들은 또 다시 박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하반기 때 이런 좀 리스크를 좀 모니터링을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조금 더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러한 우리 뭐 국채라든가 이러한 그러니까 채권을 담보로 한 그 파생 상품 있잖아요. CLO라고. 네. 그 CLO가 우리가 파생 상품이라는 건 알 수 없는 도대체 얼마만큼 팔렸는지를 모르는 거니까 네. 여기에서도 분명히 문제가 상당히 커질 수 있을 것이다. 아 이런 시각 가지신 분도 있어요. 금융위기 때는 그때는 CDO였어요. 예, CDO를 신세틱 CDO라고 해서 이 CDO를 또 묶어서 또 CDO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거가 터지면 얘들만 터지는데 이제 좋은 거 안 나쁜 거 예, 섞어가지고 이게 팔았으니까. 터지면 진짜 막 순간적으로 다 터지거든요. 근데 그 금융위기 이후에 이런 신세틱을 못 만들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파생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뭐 크게 높게는 안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생각했을 때 현재 시점 분명히 우리가 리스크 관리하면서 네. 일단 현상은 이렇지만 주가는 올라.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데 이 주가가 계속해서 오를 것이냐에 네. 대한 고민은 이러한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자.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냥 금리 레벨과 금융 리스크를 좀 봐가면서 시장의 연착륙과 경착륙을 본인 스스로 계속 점검해가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유동성 밸류에이션이랑 순유동성 추이는 저는 6, 7월 달에는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긴축이 되고 있는지 지금 버블이 맞는지를 계속 판단하는 게 본인이 주식을 지금 비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이것도 저것도 모르겠으면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ERP 전략을 가지고 좀 대응을 하자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주식은 좀 언제나 하기보다는 좀 나에게 좀 확률적인 우위가 왔을 때 살 때와 쌀 때를 항상 저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살 때와 쌀 때를 구분하자. 그러니까 너무 합리적이니까 맞지. 근데 그 합리적으로 했을 때는 네. 들어오는 게 별로 크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맞아요. 사실 저 2번 버블이다. 요게 또 꽂히시는 분들은 아마 인버스에 그것도 레버리지 인버스 아마 투자하실 거라고. 인버스 좀 위험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인버스 하기보다는 채권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네. 요즘에 보면 주식을 좀 저도 많이 보고 있는데 우리는 주식을 보면 대기업만 많이 보잖아요. 근데 지금 시장에는 뭐 중소기업 지금 소상공인들은 지금 저도 뭐 중소기업 중앙에 다니고 있고 노랑우산공제에서 지금 소상공인들을 대변을 하고 있지만 뭐 제가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많이 힘든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좀 재래시장이라는 데 가시면 좀 뭐
뭐 온누리 상품 것도 있고 이게 좀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방향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게 좀 다 같이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시장을 그 사회의 저변을 좀 다 같이 보면서 우리 좀 올해를 좀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중소기업중앙회 금융투자실 성상현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